1951년 겨울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미군 비행기가 출현한 후 그 지역에서는 난데없는 곤충들이 떼지어 나타났다. 그것은 분명 부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것들이 널려있는 거기에 앉아 개미, 눈 위에 말입니다. 개미, 파리 이런 것들이 막 죽은 듯이 기댕기고 있어요. 겨울에 파리라 하는 건 잘 우리가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눈 위에 말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이 장질부사 일종인데 이 장질부사라는 그 병이라는 거는 겨울에는 없거든요. 여름에만 있고. 그런데 겨울에 그게 걸려가고 뭐 저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 11명이 있었는데 2명밖에 못 살았어요. 내가 아마 명이 좀 길었던 건지 어떻게 해서 사고 다 죽었습니다. 그 환자들 제일 많이 발생한 것이 3, 4월, 5월 본격적으로 막 쓰러지게 해서 사람들을 누워버리고 거의 그 3분의 1 정도 부대 손실 나버렸으니까. 곤충들을 채집해 분석한 결과 그 곤충들은 콜레라, 패스트 등 여러 질병에 감염돼 있었다. 1952년 2월 북한의 박헌영 외무상은 공식 성명을 통해서 미군이 세균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며칠 후 중국도 화북과 동북 지방이 세균전에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피해 현장을 촬영한 필름을 공개하고 미국이 세균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다. 여기는 경남 대동군 지방입니다. 유름계류 우법정에서 심판 52년 5월 대동군 지역에서는 산에서 바다조개가 들어있는 진뭉치가 발견됐다. 이 조개는 북한에서는 나지 않는 종류였다. 지프로 쌓여 있었다는 점, 바닷가가 아닌 산 언덕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점으로 봐서 자연스러운 현상은 분명 아니었다. 방역대가 이 조개들을 검사한 결과 콜레라균에 오염돼 있었다. 이 조개를 먹은 주민은 고열에 시달리다가 이튿날 사망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미제살인기들의 세균 만행으로 인하여 패스트가 발생된 평안남도 강서군입니다. 패스트가 마을을 휩쓴 것은 1952년 3월이었다. 패스트에 감염된 쥐들이 나돌기 시작했다. 인근에서는 패스트균에 감염된 벼룩이 수만 마리씩 떼지어 모여있는 것도 발견됐다. 이 세균전 주장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적십자사에 진상조사를 제안했지만 북한과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 중국과 북한은 미국이 제안한 세계보건기구나 국제적십자가 이 문제를 조사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쟁의 직접 상대인 유엔의 하부기구이기 때문에 고려할 수가 없다는 거였죠. 국제적십자의 경우는 나치 독일의 유태인 학살에 대해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천적으로 문제가 양쪽에서 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로 조사단을 구성했으면 거기 신빙성이 있는데 완전히 이건 북한과 중국이 이제 일방적으로 자기들하고 가까운 학자들을 모아서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서방 쪽에서는 그건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거죠. 1952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세계평화회의. 비정부기구로 75개국의 회원국을 지닌 이 기구에서 한반도에서의 세균전 문제가 의제로 다루어졌다. 그리고 세계평화회의는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왕실학회 회원인 리던 박사를 포함해서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등 국제적 명성의 과학자 7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그해 7월부터 2달 동안 중국과 북한에서 조사 활동을 벌였다. 조사단이 북한으로 들어간 때가 52년 7월 중순.
이들은 세균이 뿌려졌다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증언을 들었고 곤충과 식물 등 수집된 증거물들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다. 또 최종적으로 세균전을 자백한 미국 공군 포로들을 면담했다. 과학조사단은 600페이지가 넘는 일명 블랙북이라 불리우는 방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임무를 마쳤다. 이 보고서는 미군이 북한의 저수지를 콜레라로 오염시키려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과거 500년 동안 한국에서는 패스트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국민들이 실제로 미군이 벌인 세균전의 표적이 됐다고 결론을 맺었다. 미국은 즉각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In the whole black record of false propaganda, these charges should stand out as a monumental warning to the American people and to the free world. A warning as menacing and as urgent as a forest fire bearing down upon a wooden village. 북한 지역에 연일 네이팜탄을 퍼부어대서 야만적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던 미국으로서는 세균전 의혹이 곤혹스러운 것이었다. 당시 미국이 세균전을 금지한 1925년의 제네바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것, 또 일본 731 부대와 관련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당시 중국 신문들은 이시이 시로가 한국을 다녀갔다고 보도했다. 이시이는 생체 실험으로 악명 높았던 일본 731 부대의 책임자였다. 산채로 패스트 등 각종 세균 실험에 희생된 마루타는 10,000명이 넘었다. 원포 투하 후에 일본에 진주한 미국은 731 부대의 세균전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특사를 파견했다. 미국은 731 부대의 생체 실험 자료 등을 포함한 모든 세균전 자료를 독차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또 미국은 소련이 일본 731 부대의 자료를 입수하는 것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해했습니다. 소련이 이 자료를 입수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미국은 결국 동경 전범 재판에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서 이시이와 731 부대를 기소하지 않았다. 소련이 이들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지만은 넘겨주지 않았다. 미국은 핵심 인물인 이시이 시로를 숨겨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시이의 위장 장례식까지 치르면서 피난처를 제공했지요. 그러나 1946년 1월에도 이시이 시로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극비 전문에 의하면은 731 부대의 생체 실험 결과는 세균전 연구를 앞당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서 그들에게 지불한 25만엔은 아주 저렴한 것이었다. 전범 면책과 25만엔, 이 거래로 이시이는 미국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마칠 수 있었다. 이시이 부대 중요한 연구자들은 미국 측에 협력을 했습니다. 731 부대의 반장급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세균전 연구소에서 연구 성과를 설명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패스트균을 연구하던 731 부대의 반장이 미국으로 갔다는 걸 의미하죠. 여러 가지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강의를 하는 식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 세균전 연구의 중심은 메릴랜드주 프레데릭에 있는 데트리키지. 이곳 정문 초소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731이라는 초소 번호가 붙어있다. 미국이 세균전 연구를 시작한 것은 1941년부터였다.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세균 무기는 원자폭탄, 화학무기와 함께 새롭고 강력한 무기로 강조됐다. 세균전 연구는 군과 민간 연구소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졌다. 1946년에는 군 장성 출신으로 제약회사 총수인 머크가
적의 세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세균 무기를 연구해야 하지만은 보복적인 세균전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베를린 봉쇄는 미국을 긴장시켰다. 냉전시대 소련과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군부 내에 팽배하면서 세균전 계획은 공격적으로 전환된다. (1949년에는) 화학전, 세균전, 방사능전 연구를 위해서 스티븐슨 위원회라고 알려진 특별위원회가 조직된다. 당시 육군화학군단장인 크리시는 이 위원회에 세균 무기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세균전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파괴하지 않고 사람을 겨냥하는 것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 만약 긴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비고 공장을 가동하고 배트릭 기지의 시설을 이용해서 워싱턴만한 면적인 90평방마일 이상을 오염시킬 수 있다. 물량은 4일마다 재오염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고 역설했다. 미국은 51년 초에 이미 병원체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표준화된 무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박차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초기부터 브루셀라균과 에어로졸 폭탄이 표준화되기 시작했지요. 스티븐슨 위원회는 더 나아가 세균 무기는 보복적인 경우에만 사용한다는 그동안의 정책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공격적인 세균전도 고려해야 하며 도덕적인 판단은 이제 치워버려도 된다는 것이었다. 이 보고서는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전면전이 시작된 지 불과 닷새 만에 승인된다. 이후에 미국의 세균전 계획은 전쟁이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서 변화돼 간다. (1950년 8월) 인천 상륙 작전. (38선에서) 잠깐 멈췄는데 메가드 장군이 (38선을) 넘어서 진격하라는 허락을 얻어낸 후 (38선을) 넘어 전진했습니다. 그 후 유엔군과 미군은 빠른 속도로 북진을 계속했고 마침내 북쪽 국경선인 압록강까지 다다랐지요. 승리를 확신한 메가더는 병사들이 이번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홈 바이 크리스마스를 공언했다. 전쟁은 금방 끝날 것 같았다. 그러나 예기치 않았던 복병이 등장했다. 중국 군대였다. 울산에서 첫 번에 포로를 잡아서 그때에 그 포로하고 제가 직접 질문을 해봤어요. 했더니 이것이 중공군의 소위 그들이 말하는 지원군이 아니고 중공군의 정기군이 최초에 한 30만이 압록강이라고 합니다. 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산악지형에 익숙한 중국 군대에 밀려서 미군은 서둘러 남쪽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날씨는 정말 추웠고 우리는 며칠을 계속 전투하랴 후퇴하랴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배도 몹시 고팠습니다. 몸은 푹 젖어 있었는데 거의 시체 같았죠. 군우리에서 미군이 썼던 전술은 그저 2사단을 어머부대로 뒤에 남겨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사단의 임무는 다른 부대가 후퇴하도록 중공군을 지연시켜서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부대들이 군우리 지역을 벗어난 후 2사단은 중공군에 의해 고립됐습니다. 뒤로 접근한 중공군이 퇴로를 차단한 거죠. 우리 2사단은 군우리 남쪽으로 좁은 산길을 따라서 후퇴하고 있었는데 중공군은 산 양쪽에서 내려오며 공격해왔죠. 2사단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거의 전멸했으니까요. 1950년 11월 7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2사단의 절반에 가까운 병사가 목숨을 잃었다.
부상자도 5천여 명. 게다가 추위가 몰려오면서 봉사하는 미군도 늘어난다. 군우리 전투 패배 후에 메가더는 가공할 만한 제안을 한다. 중국 본토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전쟁을 끝내자는 것이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지만은 각국의 비난이 쏟아지자 다시 결정을 철회하고 만다. 방사능 무기와 관련한 잘 알려지지 않은 메가더의 또 다른 구상이 있었다. 방사능 피해기물로 오염대를 만들어서 적의 공격을 저지한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오염대는 이후 세균전 계획에서도 다시 등장한다. 그 당시에 미국의 장성들이 말이죠. 세균전의 효율성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 세균전은 어떤 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파괴를 안 시키고 사람만 죽이는 거거든요. 요즘 중성자탄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람만 죽이고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다치지 않도록 하니까 그런 점에서 또 세균전이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다. 이런 주장들이 미국 장성들 사이에 계속 나왔었어요. 그 무렵 미국은 자국 내에서도 세균 실험을 진행시켰다. 심지어 뉴욕의 지하철에도 세균이 뿌려졌다. 이런 사실은 1977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 밝혀졌다. 변호사 네비는 그때서야 1950년에 사망했던 그의 조부가 이 실험 때문에 사망한 것을 알았다. 당시 미 육군이 해군 함정을 이용해 샌프란시스코의 태평양 연안을 따라 폐혈증 등을 유발하는 세라티아균을 항구 근처에 살포했습니다. 한 번은 항구에서 16km 떨어진 위치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20km 떨어진 위치에서 말입니다. 도시 지역에도 세균을 살포했죠. 만약 적군이 도시 지역에 세균전을 감행했을 때를 대비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실험으로 인해 11명의 미국 시민이 세균에 감염됐고 그중 한 분이셨던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일사후퇴와 서울 재수복. 1951년 봄부터 전선은 교착 상태에 들어갔다. 제1차 대전에서 불아파의 소부전선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형태의 참호전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것은 이쪽에서 방어선을 이제 치고 철조망을 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강력한 화력으로서 적을 제압을 합니다. 미군의 강력한 포격 앞에서 북한군은 참호와 지하갱도를 파고 버텼다. 전선을 따라 동서해안까지 뻗어나간 지하갱도는 그 길이가 무려 1200km에 이르렀다. 앵간한 사는 해안연선, 전선은 거의 다 구멍 냈어요. 그저 관통한 게 아니라 관통을 시리고 그 다음번에 옆으로 이제 빼져서 다 해요. 옆으로 뚫고 나간 데는 이제 취장도 있고 막사도 있고 이렇게 다 돼요. 그 안에 들어가면 포도 그릇 들여다 놨다가 전쟁하면은 그 안에서 끌어내다가 앞에다 배치하고. 아마 갱도전을 하지 않았으면 미군들이 원산 승천강 입고될지 아마 미국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어느 쪽도 더 이상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당시 미국은 메카시즘이 휩쓸고 있었다. 극단적인 반공 히스테리에 휩쓸려서 공산주의자 색출이 연일 이루어졌다. 정치인들은 중국을 잃어버리더니 이제 한국까지 내주려 한다고 트루먼 정권을 공격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이런 데 대해서 동정적이거나 유화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일종의 내국노로 치탄을 당하는 그런 이 정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트루만 정권이 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말하자면 타협적이라든가 아니면 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중국의 핵을 터뜨리자는 메가더의 제안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3차 대전을 우려한 트루먼은 정치 생명을 건 결단을 내린다. General MacArthur did not agree with that policy. I have therefore considered it essential to relieve General MacArthur so that there would be no doubt or confusion as to the real purpose and aim of our policy. But I still remember the refrain of one of the most popular barrack ballads of that day, which proclaimed most proudly that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메가더는 퇴임 연설 대부분을 여전히 전쟁 확대를 주장하는 데 할애했다. 그의 귀국을 환영하는 인파는 기록적인 750만 명이었다. 필요하면 핵병기를 사용을 해서라도 승리를 빨리 단기간 내에 추구를 해야 된다. 메가더가 그렇게 해임당한 이후에도 미국에 돌아와서 엄청난 영웅 대우를 받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개인의 인기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미국 국내의 여론이 그와 같이 이 휴전에 의한 협상이라기보다는 힘의 정책에 의해서 미국의 모든 전력을 집중을 해서 중국을 이 강탈을 해서라도 전쟁을 빨리 조기에 종결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미국 국내의 분위기로선 대세였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가더의 후임으로 극동사령관에 부임한 리치웨이는 전쟁의 목적은 영토가 아니라 적을 섬멸하는 것이라고 공표했다. 1951년 8월 북한 지역의 모든 도시와 촌락들의 대규모 폭격이 시작됐다. 모든 100톤짜리 포탄 쏘여진 직전 15m, 깊이가 한 9m 파헤치고 그게 공중 솟아나면 그 폭탄 떨어지고 올리부는 연기가 한 100m 이상 올라가요. 그러니 그것이 그대로 치고 올라가면은 싹 먼지고 뭐이고 집이고 뭐이고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휴전된 다음에 제가 53년 8월 달에 평양 가보니까 평양에 벽돌고물 남아있는 게 2개밖에 없어요. 이른바 교살 작전이었다. In midsummer 1951 came yet another phase, Operation Strangle. And the new primary mission assigned to our air was to prevent the enemy from bringing forward to his front lines sufficient supplies to enable him to sustain another major offensive. It was obvious from the beginning that the interdiction campaign could never hope to achieve the classical effect. That is, a complete paralyzation of enemy ground forces. 미국은 절대적인 우위를 보였던 제공권마저 위협받았다. 소련제 전투기 미그 15기가 투입된 것이다. 미그 15기는 공산국가 최초의 전투기였습니다. 일소련 전투기는 미국 전투기보다 훨씬 막강했지요. 미그 15기는 미군의 많은 전투기를 격추시켰습니다. B-19 폭격기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미군은 오랫동안 낮에는 폭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미군은 최고 성능을 가진 F-86 세이버를 동원했지만 역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이버가 더 많은 미그 15기를 격추시켰다고 들었지만 사실과는 다릅니다. 훨씬 더 많은 미군기들이 격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균 무기는 군사적 입지를 강화시켜줄 강력한 공격 무기로 강조됐다. 세균전은 굉장히 은폐하기가 쉬운 거죠. 세균전을 썼다는 게 알려지면은 사실은 뭐 지구 공동체에서 도덕성에 먹칠을 가하는 그런 위험한 것이긴 하지만은도
또 이게 전염병이라는 것은 어느 사회든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니까 이게 전염병이 일어났다고 해서 세균전을 썼기 때문에 전염병이 일어났다 이렇게 바로 연결을 안 시키니까 아주 비밀이 이제 좀 보장되는 이런 특성들이 세균전의 특성이죠. 합동참모부는 1951년 말까지 세균전에 대한 교육과 의식화 교육을 강화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저희 아버지 프랭크 올슨은 데트릭 기지에서 생화학과 세균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10년이란 세월 동안 세균전을 연구하셨죠. 50년대 초에 아버지는 데트릭 기지에서 특수작전 계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암살 장비, 세균전 무기 등을 연구하는 것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953년 프랭크는 뉴욕 시내의 한 호텔에서 사망했다. 당국은 그가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은 20년 후 CIA 문서가 공개되면서 프랭크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994년 가족들이 관을 열었을 때 그가 살해됐다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다. 두개골에 난 상처였다. 아버지는 연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아버지는 문제가 된 거고 이것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51년 7월) 휴전 협상이 시작됐지만 경계선을 어디로 그을 것이냐를 놓고 회담이 중단되고 재개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해 트루먼 대통령은 화학전, 세균전 같은 특수전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심리전략위원회를 구성한다. 심리전략위원회가 계획한 첫 번째 조치는 바로 이륙작전이었다. Once the truce talks, they started on July 27th. 51년 7월 27일 중국, 북한, 미국 간의 휴전회담이 시작됐죠. 그때부터 미국은 휴전회담이 결렬될 경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중국, 북한이 회담에 더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이륙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국방장관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륙작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백악관의 압력 때문에 이 비밀작전은 결국 승인된다. 그러나 이륙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 There's some evidence that when the plan was started, 이륙작전에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이륙작전이 시작될 때 미국에서 3명의 대령이 일본으로 날아가 극동사령부에 구두로 명령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륙작전은 과연 무엇인가? 직접 임무를 수행했던 포로들 진술에서 그 윤곽을 그려볼 수 있다. 세균전에 대해서 진술한 포로는 모두 38명이었다. Told us that these bombs were already loaded and checked for us. That after we had dropped them, we were to get rid of the rest of our load as quickly as possible and return immediately to base. 조종사였던 포로들은 매우 상세한 진술을 했다. 세균 폭탄이라는 용어 대신 불발탄이라고 불렀고 투하한 다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거나 볼 수 없었다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1952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벌어진 공군의 작전 명령. 5월 20일 제3비행대대 폭격 명령이 내려졌다. 목표 지점은 평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철로역 부근. 총 60여 대에 달하는 폭격기가 동원됐다. 2.5km밖에 안 되는 철로에 36대의 경폭격기가 10만 파운드에 달하는 폭탄을 주간에 투하했습니다. 또 주 야간으로 중폭격기가 공격함으로써 폭격을 막아냈죠. 그런데 맨 마지막 폭격기는 전단용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명령대로 마지막 비행기는 전단용 폭탄을 실었고 기지에 마지막으로 돌아온 시각은 21일 새벽이었다. 이 마지막 비행기 탑승자들은 전단용 폭탄이 2개 투하됐고 불발탄이며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보고했다. 마지막 폭격기가 투하한 것은 전단용 폭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민간인들에게 대피하라는 메시지였다면 무슨 소용이 있죠? 그 폭탄으로 그 근처 사람들은 모두 죽어버렸을 텐데 말이에요. 그 전단용 폭탄이 바로 세균 폭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폭격을 끝낸 후 마지막으로 세균 폭탄을 투하한다. 이것은 명백하게 논리적인 계획이죠. 세균 폭탄이 계속되는 폭격에 의해 파괴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한은 민간인을 총동원해서 폭격된 지역을 야간 작업으로 복구해냈다. 세균 폭탄으로 노린 것은 바로 복구하러 온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폭탄, 보통 폭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게 형태는 그렇게 생겼지만, 폭탄 매체가 생겼지만은 전부 철판 매체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세균 무기는 철판 같은 폭탄이 공중 내려오다가 한 지상에서 500, 300 될 적에는 팡 하고 터지면 벌려버려요. 벌려버리면은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이 산포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둥글둥글 구부러서 지상에 그대로 떨어져 버려요. 폭발 안 나지. 이건 날개군요. 그가 수십 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그린 세균 폭탄은 용기 안쪽이 서너 칸 정도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은 그건 세균 폭탄이 아니라 전단을 살포하는 폭탄이라고 반박했다. 전단용 폭탄 실험 장면이다. 폭발로 용기는 열리지만 내용물은 손상되지 않는다. 세균 폭탄에도 마찬가지의 조건이 요구된다. 미국은 부인했지만 1951년 육군 화학부대장은 의회에서 세균을 실어 나르는 가장 유용한 기구는 전단용 폭탄이라고 보고했다. 1950년 세균무기 실험 특별 보고서에서도 세균에 감염된 깃털이 전단용 폭탄에 가득 실린 모습을 볼 수 있다. M16A1이라고 불리는 이 폭탄은 지상 400 내지 500m에서 투하할 때 가장 효과가 좋았으며 오염 지속 기간은 40일이었다는 실험 결과를 담고 있다. 당시 북한과 중국은 패스트, 콜레라, 뇌염, 장티푸스, 탄저병 등의 세균이 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 세균 오염대는 메가더가 제안했던 방사능 오염대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미국이 세균전을 수행하게 된 이유는 중국과 북한의 후방 보급선을 폭격만으로 차단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에는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들은 평화를 원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강화해서 보다 많은 이득을 얻어내길 원한 것이요. 그 당시에 미국이
세균전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설사 뭐 전쟁의 승리, 그 전투 승리 뭐 이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세균전 자기들이 개발한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충분히 한국 전쟁에 썼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 미국 세균 무기에 관한 보고서들은 세균 무기가 적의 전투 의지를 꺾어놓는 엄청난 심리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좌절감은 작전에 참가했던 미군들도 마찬가지로 토로했다. When my son asked me what I did in Korea, how can I tell him that I came over here and dropped germ bombs on people, destroying and bringing death and destruction? How can I go back and face my family in a civilized world? How can I tell them these things? That I'm a criminal in the eyes of humanity. 1953년 7월 휴전이 되자 병사들은 고향 땅을 밟았고 자유를 수호한 용사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세균전을 자백했던 포로들의 귀국길은 쓸쓸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이들은 자신의 자백을 번복하는 또 한 번의 진술서를 써야만 했다. 그들이 쓴 내용 중 어떤 것은 군법 회의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브로넬 검사 등은 세균전에 대해 진술서를 쓴 병사들은 불명예 제대를 시켜야 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또 다른 정치인은 적에게 협조한 병사들은 반역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포로들에게는 이미 전달된 상태였죠. I did sign a confession relating to germ warfare, but the statements contained in this confession were false. They were obtained under duress from the Chinese communists. And by making these statements, I deliberately attempted to put in as much as was false and ridiculous as I could possibly get away with. 그 이후 그들 중 누구도 전쟁에서의 일을 다시 말하려 하지 않았다. 세균전 논란은 그들의 침묵과 함께 그렇게 묻혀졌다. 미국은 생물학 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무기가 사용됐다는 주장이 느렸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여러 번 입증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이 세균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세균전도 북한이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근거는 소련에서 나왔다는 12건의 비밀 문서였다. 이 문서에 따르면 북한의 요청으로 소련 측이 협조해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콜레라는 발병하지 않았으며 사망한 환자는 사형수였고 죽은 후에 세균을 주입시켜서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위장했다는 것이다. 또 평남 강서 지역의 패스트도 조작됐으며 과학조사단이 본 증거도 북한이 조작한 샘플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슬라이드가 세균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52년에 방문한 과학자들에게 그 슬라이드를 보여줬지요. 그들이 본 것은 진짜 박테리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균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북한은 얻을 만한 곳이면 어디에서건 콜레라와 패스트균을 미친 듯이 모았습니다. 그 균들을 시체에다 주입했지요. 조직의 표본을 얻기 위해서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1952년) 과학조사단 중 한 사람이었고 유일한 생존자인 프랑코 그라지오시 박사는 우리에게 12개의 문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우편으로 보내왔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패스트를 퍼뜨리기 위해서 비행기와 패스트에 감염된 벼룩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12개의 문서는 다른 방식으로 패스트균이 뿌려졌다고 합니다. 세균은 고도로 전문적인 기술 없이는 다룰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역사는 모름지기 신뢰할 수 있는 기록들을 면밀히 살펴 사실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짜맞추고 있는 것 같군요. 12개의 소련 문서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문서는 익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되어졌고 일본의 보수적인 신문이 바로 그 사실을 보도했죠. 문서에 출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문서 보관소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문서들의 진위 여부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할 겁니다. 12개의 문서는 스탈린 사망 후에 벌어졌던 소련 내부의 권력 투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소련 내무부 장관이었던 베리아는 후르시초프의 친구이며 자신의 라이벌인 이그나티예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가 올린 보고서, 즉 미국이 북한에서 세균전을 벌였다는 내용을 거짓이라고 몰아붙였고 이그나티예브를 축출한다. 12개의 문서는 이 과정에서 베리아 측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훗날 후르시초프가 권력을 잡자 베리아는 사형을 당한다. Supposing it turns out after these documents are 이 established, 문서들이 사실에 기초해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세균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 측의 문서에는 52년 3월에 북한의 13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패스트와 또 역시 많은 콜레라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세균전이 실제로 있었다는 강력한 주장은 전쟁 중에도 이미 한 미국인 저널리스트로부터 제기됐었다. (1953년) 중국에서 영어로 발행되는 한 월간지에 미국이 중국과 북한에서 세균을 살포했다는 상세한 기사와 사진이 실렸다. 그 잡지의 발행인은 존 파월 씨였다. 제가 중국에서 눈으로 직접 보았던 것들이 확실한 증거죠. 갑자기 수많은 파리아지들이 나타났고 이런 것들은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실험실에서 분석한 결과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패스트, 콜레라 등 매우 다양한 질병들이었죠. 파월은 그때 중국 상해에서 중국 월보라는 영어 잡지를 발간하고 있었다. 자신이 보고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조목조목 미군의 세균전을 폭로하는 글을 실었는데 기사 내용 가운데 몇 가지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다. Some of the diseases were very special. 유행성 출혈 같은 것은 한국전 당시 발생한 새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서만 자라는 나뭇잎들이 중국에서 발견되기도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게 무슨 나뭇잎인지 몰랐어요. 중국에는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죠. 게다가 그 잎에는 진균이 발견되었죠. (1956년) 파월이 귀국하자 미 정부는 그를 법원에 제소했다. 선동죄와 반역죄를 포함해서 혐의는 13가지나 됐다. 그러나 곤혹스러운 쪽은 정부였다. 정부 측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 반박할 증언자를 찾느라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우리 측 변호인은 우리가 발표한 기사가 거짓이라면 그것을 증명할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The Defense Department, the Pentagon,
really did not want to proceed with this case. 미 국방부는 이 재판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로서는 이 재판은 마치 치료받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전 당시 세균전을 아무리 은밀하게 수행했다 할지라도 재판 과정에서 많은 비밀이 밝혀지게 될 것을 우려했던 거죠. 하지만 미 국무부는 국방부의 이런 우려를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외교 정책을 다루는 국무부는 파월에게 유죄 판결을 받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으로써 미국이 세균전을 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삼으려 했던 거죠. 재판은 6년 동안이나 계속됐다. 1961년 마침내 법무성은 파월에 대한 기소를 철회한다. What's the best thing? Drop the prosecution. 그렇다면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 재판을 철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재판이 계속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재판이 지속될수록 비밀 계획이 노출될 위험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 계획을 담당한 사람들은 증거를 제공하는 데 협조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법도 진실에 대해서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겐 진실이 최선의 방어였습니다. 세균전은 과거이건 미래이건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 범죄이다. 한국전쟁에서의 세균전 의혹은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져 갔고 세계는 더 이상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한반도에는 분단의 현실이 지배했고 1970년대 미국과 소련 간의 대탕트는 실리 추구라는 명분 아래 냉전 시대의 역사를 저만치 밀쳐놓았다. 세균전 피해자임을 주장했던 중국마저 화해와 실리를 내세워 그 상처를 스스로 덮었다. 그러나 역사는 잠시 덮어둘 수는 있지만은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 전쟁이 발발한 지 50년, 세균전 의혹은 분단 현실과 함께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War Plan 1994, The Korean Crisis. 거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입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사람들. 이 대사관은 알고 있었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한 사람. 94년 한반도 전쟁 위기.